소설보다 더 재미난 조용원의 소설 1. 열화살롱. 한국에 남아있는 전통 고택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집은 강릉에 있는 선교장이다. 본체만 따져도 대략 120여 칸에 달하는 저택이다. 보통 99칸까지가 민간주택의 한계라고 하지만 선교장은 99칸을 넘는 집이다. 집 뒤에 있는 수십 그루의 400년에서 500년 된 소나무들도 일품이다. 세월의 풍상을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홍련이 피는 연못 속에 서 있는 정자 활래정도 일품이다. 여름밤에 활래정 마루에 앉아 연향을 맡다 보면 신선팔자가 부럽지 않다. 또 주변에는 경포대를 비롯하여 삼일포, 설악산, 금강산을 비롯한 관동 8경의 시인과 묵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조선시대에 내노라 하는 풍류 남아들은 선교장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관동 8경을 둘러보러 다녔을 것이다. 손님들이 묵는 행랑채의 길이만 해도 60m가 넘고 23개의 방이 있다. 조선 최고의 저택인 이 집의 큰 사랑채 이름은 열화당이다. 기쁘게 이야기하는 집이라는 뜻이다. 수만석을 하는 부잣집이었던 이 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기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일이었다. 열화야말로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돈도 가져보고 권세도 가져보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일은 다름 아닌 인간들끼리의 이야기에 있었다. 열화당이라는 편에게는 그러한 삶의 철학이 박혀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연재 코너에 김종규 살롱이 나간 뒤에 독자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많은 격려를 받았다. 필자도 깜짝 놀랐다. 격려를 준 연령층은 주로 5, 60대의 장년층이었다. 우리 사회에 기쁘게 이야기를 나눌 만한 열화의 장소가 너무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가봐야 술집이고 골프 이야기가 주된 화제가 된다. 공이 들어갔느니 안 들어갔느니를 가지고 어떻게 한두 시간 이야기를 한단 말인가. 그러다 보니 모두가 삶의 공허를 느낀다. 작년이 되면 생로병사를 논하고 시서화를 이야기하면서 삶의 허물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인간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은 악기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다. 우리 사회에 열화살롱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현애 살수. 한국 선가에 내려오는 3단계 공부 방법을 소개하면 이렇다. 처음 10년은 경전 공부이다. 우선 경전을 보아 공부의 큰 가닥을 파악한다. 그 다음 10년은 여행이다. 이를 만행이라고 표현한다. 마지막 10년은 참선 공부다. 30년 공부가 끝나면 50대 중반이 된다. 보통 대학 졸업할 무렵인 20대 중반부터 공부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30대 중반까지는 수많은 경전과 책을 보는 기간이다. 40대까지는 주유 천하를 해야 한다. 지리산 피아골에서도 살아보고 뉴욕 맨해튼 5번가에도 왔다 갔다 해보고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도 한 열흘 있어보고 인도의 라자스탄에서 점성술 공부도 해보고 모세의 시나이 산에도 올라가 본다. 여행 도중에 밥도 얻어먹어보고 병에도 걸려보고 마구간에서 도둑잠을 자다가 두들겨 맞아 보기도 해야만 인생의 깊이를 더한다. 그러고 나서 명상으로 들어간다. 밖을 둘러보아야만 안으로 침잠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10년 여행의 묘미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데 있다. 여행의 초창기에는 장엄한 경치를 구경하는 데 정신이 팔리지만
그 다음에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 필자가 인도 여행 중에 만났던 석송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가 해주었던 현의 살수, 절벽에서 손을 놓아라.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던 도중에 다행히 나무 뿌리를 잡았다. 사력을 다해 두 손으로 그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데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두 손을 놓아라. 이때 신앙심이 깊은 상근기는 두 손을 놓는다. 그러나 신앙심이 약한 사람은 절대로 손을 놓지 않는다.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끝까지 절벽에 매달려 있을 뿐이다. 사실은 매달려 있는 지점이 지상에서 1m밖에 안 되는 높이이지만 이 사람은 아래를 내려다보지 못하므로 수십 미터 높이에 매달려 있는 줄로만 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자비로운 스승이 나타났다. 스승은 가죽 채찍으로 사정없이 그 사람의 손등을 내리쳤다. 두들겨 맞고 나서야 비로소 손을 놓게 된다. 삶의 비밀이 현의 살수, 절벽에서 손을 놓아라. 이야기에 담겨 있다. 약과 음식. 한국 음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외국의 유명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다. 밖에 나가서 외국 음식을 먹어보아야 우리 음식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전통 요리의 일강용인이 있는 남자 탤런트 이정섭 씨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다. 서울에서 태어난 서울 토박이. 어렸을 때부터 종가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스스로 요리를 해본 그는 한국 음식의 원리적인 특징은 약식 동원이다. 약과 음식은 근원에서 같다라는 뜻이다. 약을 따로 먹을 필요 없이 평소에 음식을 고루 섭취하면 그것이 곧 보약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한국 음식은 대부분 보약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한국 음식의 장점이자 특징이다. 왜 그렇다는 말인가? 내가 보기에 한국 요리를 구성하는 양대 골격은 채식과 발효이다. 한국 요리의 상당 부분은 식물성이다. 한반도는 오랜 세월 동안 농경문화권이었다.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 당연히 곡물 섭취가 많을 수밖에. 그런데다가 국토의 70%가 산으로 되어 있다. 국토의 70%가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도 그리 흔치 않다. 그 산들의 높이도 1000m 전후라서 각종 채소, 산나물과 약초가 많이 자랄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환경이다. 해발 3000m 이상 넘어가면 인간이 먹을 만한 식물이 살기 어렵다. 발효식품도 그렇다. 해양과 대륙이 접한 나라가 한반도 아닌가. 이런 나라에는 발효 문화가 발달한다. 콩을 발효시킨 된장, 간장, 고추장. 한국 사람이 매일 먹는 김치도 채소와 발효의 만남이다. 생선을 발효시킨 젓갈만 해도 수십 종류가 아닌가. 지난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회 세계 미식대회에서 내노라 하는 요리 강국을 제치고 전주 비빔밥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전주 비빔밥이야말로 전형적인 채소와 발효의 융합 아닌가. 이런 음식이 바로 보약이다. 여러분, 오늘도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